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파이널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과학 파트 정리 들어갑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과 과학 10파트부터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학 10파트 첫 내용부터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인류의 건강과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식량 자원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 중에서 우리 어딨니? 자, 비료와 질소 순환 그리고 식량 자원과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에 걸려있는 점수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빨간색을 쳐놓은 데 이유가 있겠죠? 맞죠? 네. 근데 뒤에 가면 빨간색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는 1시간 동안 얘기를 할 거고요. 1시간 해서 이제 좀 1시간 됐다 싶으면 끊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개념 파트가 아니에요. 복습입니다. 복습. 그렇기 때문에 말을 빨리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료입니다. 비료는 토양의 생산력을 유지하거나 증진한다는 말은 높인다는 얘기겠죠. 작물이 잘 생산하도록 토양에 인위적으로 투입하는 영양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토양에 뭘 투입한다고? 영양 물질을 투입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 영양 물질이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요. 여러분들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기 위해서는요, 땅 속에 영양 물질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영양 물질을 갖고 식물이 강합성을 할 거거든. 근데 그 영양 물질이 공급이 안 되면 무기 양분이 부족해지고요. 무기 양분이 부족해지면 비료를 통해서 영양 물질을 공급해 줘야만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비료가 필요한 이유는 식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비료에서 가장 중요한 식물이 부족하게 느낄 수 있는 무기 양분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인, 질소, 칼륨입니다. 비료의 3요소 뭐라고요? 인, 질소, 칼륨. 인질이 칼로 나를 위협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식물 생장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비료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천연 비료와 화학 비료가 있어요. 천연 비료라는 것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천연의 재료를 갖고 만드는 비료입니다. 그래서 풀, 볏짚, 낙엽 이런 것들을 가축의 배설물과 섞어서 발효를 시켜서 만드는 것이 천연비료입니다. 예를 들어 퇴비를 천연비료, 대표적인 천연비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식물 생장에 필요한 물질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요. 그걸 바로 화학비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천연비료와 화학비료를 이제부터 비교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헷갈릴 만한 소지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비교하는 문제를 한 문제를 내버리면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제대로 공부합시다. 자, 준비 시작합니다. 자, 천연비료는요, 열을 이용해요. 발효 과정에서 열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잡초의 씨앗이나 미생물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퇴비 속의 잡초 씨앗이라든가 미생물이 제거가 된다라는 거 천연 비료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토양에 공기 통로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토양의 산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라고 나면 여러분들 식물이 자라고 난 토양은 산성이 되어 있어요. 산성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성화가 된 토양에서는 잘 자라지 못해요, 식물이. 그러면 식물이 자라기 위한 토양의 성질은 어때야 되냐면 약염기성 또는 중성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천연 비료가 약염기성 또는 중성이기 때문에 토양의 산도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오염 물질의 흡수량을 줄일 수 있어요. 즉 오염 물질이 식물로 들어오는 흡수량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양이 빛을 흡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연 비료가 검었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유용한 미생물을 증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이것이 바로 천연 비료의 장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열을 이용해서 퇴비 속의 잡초 씨앗이라든가 미생물이 제거가 된다. 그 다음에 공기 통로를 만들어줄 수 있다. 토양의 산도를 조절해서 식물이 잘 자라게 도와줄 수 있다. 오염 물질이 식물로 흡수되는 흡수량을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빛의 흡수를 늘린다. 그 다음에 유용한 무생물의 증식을 늘린다. 됐죠?
자, 화학 비료의 장점은 뭐냐면 토양의 양분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연 비료의 장점은요, 화학 비료의 단점이고요. 화학 비료의 장점은 천연 비료의 단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천연 비료의 단점 뭐겠어요? 그렇죠. 양분이 빠르게 공급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천연 비료가 대량 생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천연 비료를 만드는데 필요한 개월수가 5, 6월이에요. 5에서 6달이 걸리기 때문에 요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염병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요게 헷갈릴 만한 소지가 있죠. 여러분들 전염병, 왠지 좋은 건 다 천연비료 같은데 얘는 화학비료의 장점이에요. 왜 전염병이 예방이 되냐면 천연비료의 단점이 뭐냐면 퇴비를 생산할 때 뭘 쓴다 그랬어요? 그렇죠. 가축의 분뇨, 즉 배설물을 썩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가축의 배설물 속에 들어있는 혹시나 병원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균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식물에게도 그 병이 퍼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화학 비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맞죠? 가축의 배설물을 썼지 않기 때문에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퇴비에 비해서 노동력과 시간이 굉장히 단축됩니다. 즉 퇴비는 노동력과 시간이 엄청 많이 드는 반면 화학 비료는 빨리빨리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 단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천연 비료의 단점은 뭐냐면 대량 생산이 어렵습니다. 얘를 대량 생산할 수는 없어. 알겠죠? 왜냐하면 만드는데 5, 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노동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화학 비료의 경우에는요, 토양의 산성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강과 바다의 적조 현상과 부영양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적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닷속에 살고 있는 이런 플랑크톤들이 있어요. 플랑크톤,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스펀지밥 보면 알아요. 자, 그래서 그 플랑크톤 중에서요, 빨간 플랑크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봐봐요. 화학 비료가 이렇게 물에 떠내려와.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요, 이 플랑크톤의 영양, 즉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빨간 플랑크톤이 올라와가지고요, 요거를 먹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을 적조 현상이래요. 빨간 플랑크톤이 올라와서 바다가 시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영양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부자는 뜰 부자야, 뜬다는 뜻이고요, 영양 물질이 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영양화가 일어나게 되면 적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화학 비료의 단점입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 여러분들 질소. 자, 질소라고 하는 것은요, 단백질과 핵산의 구성 원소이면서 결핍 시에는 작물의 생산량이 엄청나게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식물도 단백질이 필요한데 단백질을 합성을 못하다 보니까 질소가 부족해지게 되면 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해지는 거죠. 그 다음 비료의 3요소인 질소, 칼륨 중에서 가장 부족해지기 쉬운 게 질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기 중에 질소는요, 여러분들 몇 퍼센트? 78%, 산소가 21%, 질소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대기 중에 떠다니는 질소를 식물이 이용할 수가 없는 게요, 질소와 질소 사이에는 이렇게 삼중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일 결합이 있고 이중 결합이 있고 삼중 결합이 있는데요, 결합의 강도가 가장 센 게 바로 삼중 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식물이 끊어서 이용할 수가 없는 형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소를 어떤 형태로? 비료의 형태로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그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질소 고정이라고 합니다. 질소 고정의 뜻이 뭐냐면 대기 중의 질소를요,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질소 화합물로 바꾸는 작용인데, 식물이 이용 가능한 질소 화합물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NH4 플러스 NO3 마이너스. 그러면 NH4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 얘네 이름이 각각 뭐냐면 암모늄 이온, 얘 이름은 암모늄 이온, 얘 이름은 질산 이온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이용 가능한 질소 화합물의 형태는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의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번개, 뿌리혹 박테리아, 아조토박테리아, 방성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빨간색 다 표시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질소 순환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여러분들 식물이 단백질을 합성을 해요. 질소를 이용해서요. 그러면 질소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 질소의 순환 과정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대기 중의 질소가 어떻게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지 이제부터 볼게요. 자, 요거는 교과서에 있는 그림과는 다릅니다만 굉장히 좋은 그림이라서 들고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대기 중에 질소가 있어. 근데 이 대기 중의 질소를 무슨 형태로 바꿔야 돼요?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는 NH4 플러스 NO3 마이너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 형태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보시면 뿌리혹 박테리아와 같은 박테리아가 이걸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질소 고정을 일으켜요. 그러면 얘가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는 무슨 형태냐면 암모늄 이온의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박테리아가 만들 수 있는 이온의 형태는 무슨 형태라고요? NH4 플러스 형태라고요. 됐죠? 그럼 여러분들 공중방전이라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번개예요. 얘가 어렵게 얘기해서 그렇지 번개의 뜻이에요. 그러면 번개가 꾸렁 치면 질소가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데요. 질소가 이렇게 혼자 있는 상태로 돌아다니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산소와 이렇게 결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무슨 형태를 띠냐면 질산이온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는 두 가지 형태라고 그랬어요. 질산이온과 암모늄 이온이요. 그래서 식물은 질산이온과 암모늄 이온을 흡수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단백질을 형성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단백질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 단백질을 누가 먹어요? 초식동물이 먹는 거죠. 맞죠? 이 식물을 누가 먹는다고요? 동물이 먹는다고요. 그러면 이 동물이 먹었어. 됐지? 그러면 동물은 뭘 뱉어요? 배설물을 뱉어요. 그러면 이 배설물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질소가 또 들어있는 거지. 그 다음에 식물이 죽어요. 자, 수명을 다하고 죽었어. 그러면 이제 이걸 뭐라 불러? 사체라 부르죠. 이 속에도 다시 질소가 들어있을 거야. 맞지? 식물의 사체라든가 그 다음에 동식물의 사체라든가 배설물 이런 것들은요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분해자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 분해자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곰팡이라든가 버섯이라든가 이런 애들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 이 형태를 뭐로 바꾸게 되냐면 암모늄 이온으로 다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토양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NH4 플러스의 형태를요 NO3 마이너스의 형태로 또 바꾸는 애가 있는데요. 요 이름을 질화 세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요까지는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아질상균 더 들어가면 있어요. 하지만 요까지는 공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질산이온이 다시 대기 중의 질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슨 작용이라냐면 다시 질소가 다른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라고 해서 탈질소 작용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일으키는 세균의 이름은 탈질소 세균입니다. 매우 감사한 일이죠.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뿌리혹 박테리아 말고도 질소 고정을 일으키는 암모늄 이온의 형태를 바꾸는 애의 이름을 질소 고정 세균이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질소 순환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대기 중에 질소가 있어. 맞죠? 근데 그 대기 중의 질소를 뿌리혹 박테리아나 질소 고정 세균 등에서 뭘 하는 과정? 질소 고정하는 과정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별표 5개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12점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객관식으로 찍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얘는. 그러면 전 힌트 다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고 단어로 쓰면 안 됩니다. 절대 단어로 쓰시면 안 돼요. 문장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기 중의 질소는 뿌리혹 박테리아나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NH4 플러스 즉 암모늄 이온의 형태로 고정됩니다. 질소 고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또는 번개에 의해서 NO3- 질산이온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식물은 질산이온이나 암모늄 이온의 형태를 흡수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먹이 사슬에 따라서 식물의 단백질이 동물로 이동하게 되고요. 동물의 사체나 배설물 또는 식물의 사체 속 들어있는 단백질은 다시 분해자로 이동하게 되어 암모늄 이온으로 분해됩니다. 그래서 토양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고 질산이온의 일부는
탈질소 세균에 의해서 질소 기체가 돼서 대기 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질소 순환입니다. 요 질소 순환의 과정을 여러분들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꼭 외워둬야 될 세 개만 찝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 둘, 셋. 얘네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시험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여러분들 과학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버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학자의 두 얼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두 얼굴을 알 필요는 없고요. 자, 얘는 알아둡시다. N2 더하기 3H2는 2NH3. 자, 이게 뭔 소리냐면 봐봐요. 질소 기체를 갖다가요. 수소와 함께 넣어둡니다. 그리고 나서 철을 이 안에 촉매, 즉 반응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반응을 빠르게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온, 고압, 500도씨, 200기압 이 상태에 넣어둡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반응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NH3,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암모니아를 다시 여러분들 이온으로 바꾸는 것이 있거든. 그래서 이 이온의 형태로 바꿔서 우리가 뭘 하냐면 이제 식물이 흡수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 암모니아는 비료로 만들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식물의 비료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나 뭐라니? 자, 식물의 비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와 함께 질소를 이용해서 암모니아의 합성법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이제 시험 속에 산화환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까봐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A 부족과 B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A 부족, B 부족이 시비를 털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 부족이 막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자총 빠바바바방 쏘고요. 수소폭탄 뻥 하고 터트립니다. 그러면 B 부족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산소폭탄 뻥 하고 터트립니다. 됐죠? 근데 여러분들 B 부족은 두 대 때렸는데 한 대 맞았죠. 두 대 맞았는데 한 대 때렸죠. 환장이 안 해요. 그렇죠. 환장하죠. 그래서 얘네 부족의 이름은 환원 부족이 되었답니다.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게 뭔 소리냐면 다른 한쪽은 산화입니다. 자, 산화란 건 뭐냐면 산소를 잃고 미안. 산화란 건 산소를 얻고 전자 잃고 수소 잃는 겁니다. 자, 다시 산화란 건 뭐라고요? 전자 잃고 수소 잃고 산소 얻는 거. 환원이란 건요. 전자 얻고 수소 얻고 산소 잃는 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산소를 얻거나 잃거나 잃는 거. 이걸 산화라 하고요. 산소를 잃거나 전자를 얻거나 수소를 얻는 거. 이게 환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돌아가서 자, 질소는 산화되었나요? 환원되었나요? 여러분들 질소가 지금 뭐가 된 겁니까? 암모니아가 된 거죠. 그럼 여러분들 질소 입장에서는 수소를 얻었어? 빼앗겼어? 얻었죠. 수소를 얻으면 여러분들 산화가 아까 뭐라 했죠? 전자 잃고 수소 잃고 산소 얻는 거. 그러면 수소를 얻는 건 산화야 환원이야? 환원입니다. 여러분들 환원이야. 알겠죠? 질소는 환원된 겁니다. 산화되지 않았어. 알겠죠? 혹시나 해서.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2-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안. 2-3이란다. 5-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은 생물 다양성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는 다양하고 생물도 다양하고 유전적으로도 다양하다. 이게 바로 생물 다양성입니다. 다시요.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도 다양하고 생물도 다양하고 유전적으로도 다양한 것을 생물 다양성이라 합니다. 그러면 생물 다양성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생태계 다양성과 생물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생태계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란 건 뭐냐면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생물의 군집과 그 다음에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들의 네트워크가 다양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뭔 소리냐면 생물들이 서식하는 지역도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생물들도 다양하다 이 얘기예요. 됐죠? 생물 다양성. 하나의 생태계 속에는 즉 육지에 사는 동물이라 칠게요.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 중에서 여러분들 제가 곰이라고 하는 애를 뽑아볼게요. 그러면 그 곰이 다 같은 곰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 유전적으로 다양해요. 그래서 생물의 개체들 사이에 유전적으로 다양하다. 이게 바로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들 생물 다양성은
보존되어야 한다. 이게 교과서 입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왜 보존되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속물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왜 필요하냐? 식량 자원을 확보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각종 의약품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스피린 우리가 이제 막 두통이 오고 이러면 먹는 게 아스피린이죠. 그 애는 버드나무에서 추출한 성분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항암제로 쓰이는 페니실린 푸른 곰팡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관절염 약 개미에서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각종 의약품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은 보존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물 조잉이 다양하고 먹이 그물이 복잡해서 생태계가 안정이 되어야 이제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즉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생물 다양성은 보존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의 차이점 이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생태계 A를 한번 봅시다. 생태계 A의 경우에는요. 풀, 메뚜기, 개구리, 뱀입니다. 즉 뭔 소리냐면 풀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개구리랑 먹고 개구리를 뱀이 먹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상상 좀 할까요? 메뚜기 다 죽었습니다. 메뚜기 다 죽었어요. 이럴 수 있는가요? 극단적으로 보면. 그럼 여러분들 메뚜기를 먹이로 하는 누가 사라져요? 개구리도 사라져요. 그러면 개구리를 먹이로 하던 누구도 사라져야 됩니까? 뱀도 사라지죠. 그럼 여러분들 한 종류만 없으면요. 여기는 끔살입니다. 요걸 뭐라 하냐면 먹이 사슬이라고 합니다. 한 종이 사라지면 포식자, 그걸 먹는 애는 먹이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멸종됩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들 먹이 그물 한번 볼게요. 요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먹이 그물인데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개구리가 죽었다 칩시다. 개구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개구리를 먹이로 하는 생물이 어디 있었나요? 뱀과 매가 있죠, 지금. 근데 여러분들 뱀 죽어요? 안 죽죠? 왜요? 개구리 없어도 들쥐 먹어도 되잖아. 토끼 먹어도 되잖아. 맞지? 그 다음에 매 입장에서 죽어요? 아니죠. 뱀 먹어도 되잖아. 토끼 먹어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보험이 들어져 있어요. 얘네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종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포식자는 다른 종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유지된다는 거죠. 쉽게 생태계가 멸종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안정한 생태계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생태계 B라고 대답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은 우리가 지금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죠. 자, 동물들의 가장 많은 살고 있는 서식지가 어디냐면 아마존이야, 아마존. 이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우리가 이제 나무를 베어서 이거 책상을 만들고 종이를 만들고 뭘 한다고요? 계속 나무를 베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거죠. 열대우림이 파괴되는 거는. 그 다음에 외래종이 도입되고 있어요. 베스, 사냥용 물고기로 베스를 이제 들여와서 안전하게 키운다고 키웠는데 얘네가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이 베스 어마어마한 물고기입니다. 얘는 거의 다 잡아먹어요. 지 잡아먹을 수 있는 건. 그래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황소개구리, 그 다음에 요즘에는 황소개구리보다 더 문제되는 게 뉴트리아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 뭐 갈색나무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외래종이 도입되면서 생물 다양성은 또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분별한 남획, 그러니까 마음대로 계속 잡아가서라는 거죠. 맞죠? 원래는 이제 뭐 산란기가 되면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단일 경작, 단일 품종 재배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품종만 재배하는 게 또 유전적 다양성을 감소시켜요. 됐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제 한 가지 품종만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요, 여러분들 다양하게 자라야 되는데 한 가지만 자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염병이 팍 돌아, 해충이 팍 돌아. 그러면 얘네들은요 다 죽어요. 살아남는 애가 없어. 왜? 다 같은 유전자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일 경작도 여러분들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즉 다양할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생태계는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종자은행이라는 건데요. 기존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자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종자은행인데요. 그래서 식물의 종자를 수집해서 보존하고요. 재래종 중에 좋은 형질을 가지는 희귀 종자도 발굴해서 보관하고요. 생명공학 연구소재로 종자를 분야하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 이게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종자은행이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식품 안정성입니다. 자, 갈게요. 다시 새로운 주제죠. 자, 식품 재료의 안정성인데요. 식품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안전하게 그 식품을 먹을 수 있느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따져볼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식품 재료가 안정한가, 그다음 두 번째 조리, 가공, 저장, 유통 과정에서 안정한가, 세 번째 식품 취급자가 안정한가, 요걸 물어보거든요. 그럼 봐봐, 식품 재료의 안정성인데요, 원 재료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 일본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는데 일본에서 뭐 열대어란다 몰라니 일본에서 명태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재료는 안전할까?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리, 가공, 저장,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 식품 첨가물이라든가 포장재라든가 유통기한이라든가 내용물의 용량이라든가 열량이라든가 이런 거 다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식품 취급자가 안전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식품을 생산하고 관리하고 요리하는 모든 사람을 식품 취급자라는데요, 이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안전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그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식품 안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그걸 위협하는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 병원성 미생물입니다. 우리가 식중독이라든가 기생충 이런 것들에 감염된 음식을 섭취할 때는요, 우리가 이제 뭐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병이 걸리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이야. 식품 첨가물은요, 식품을 보관하는 안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뭐 할 때? 초과된 용량을 쓸 때. 기준 함량을 초과하면 무엇이든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피해를 끼치게 되고요. 방부제도 적당히 넣어야지 엄청 많이 넣으면 안 좋겠죠, 맞죠? 환경 오염 물질입니다. 또 세 번째가 중금속이라든가 농약 이런 것 같은 유해 물질이 남아 있을 수 있어서 얘네들이 또 식품 안정성을 위협하죠.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 식품, 얘의 경우에는요, 안정성 확보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합 식물이 3% 이상 남아 있게 되면 반드시 GMO 식품임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엄격하게 법률로 규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GMO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평가를 하고 있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안전한 식품 보관법인데 8가지가 있습니다, 무려. 그래서 이 8가지를 전부 다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발효 갈게요. 발효는 젖산 발효 이런 것들인데요. 젖산 발효.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김치는 젖산 발효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젖산 발효란 건 뭐냐면요, 식품을 산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식품이 산성화된다는 얘기는요, 식품의 pH는 높아지는 건가요, 낮아지는 건가요? 낮아지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발효라고 하는 건 식품의 pH를 낮추는 겁니다.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안전하게 식품을 보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건조. 건조라고 하는 건 수분을 없애는 거죠. 맞죠? 그래서 뭐의 번식을 억제하는 겁니까? 미생물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 통조림. 통조림의 경우에는요, 뭐냐면 균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멸균. 그래서 멸균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균이 다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밀폐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는 걸 통조림이라고 합니다. 염장, 당장인데요. 염이라고 하는 건 소금이고요. 당이라고 하는 건 설탕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소금과 설탕에 절여서 미생물 세포 속에 여러분들 소금이나 설탕이 농도의 농도.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농도가 높은 물질이 들어간 거죠. 고농도. 그럼 여러분들 요게 상대적으로 저농도가 되면서요,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요. 항상 그 농도를 맞추려고 하거든요. 이 현상을 삼투압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생물의 번식이 억제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생물은 수분이 많은 곳 속에서 자라거든요. 그 다음에 냉장과 냉도. 식품의 온도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추면 미생물이 번식하기에 안 좋은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가 별로 안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의 경우에는요,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하는 물품을 넣는 겁니다. 방부제, 그 다음에 산화방지제 뭐 이런 거요. 그 다음 질소 충전.
여러분들 과자의 질소 충전 가장 많이 돼 있죠. 산소와 접촉을 막고 내용물이 부스러지는 것을 막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황을 첨가하는데요. 이산화황이라고 하는 것은 SO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품의 색을 유지해 줄 수 있고요. 벌레도 막아줄 수 있고 미생물의 번식도 억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산화황을 첨가합니다. 안전한 식품 보관법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5-3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5-2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5-2가 뭐냐면 육종이라고 하는 건데요. 육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종을 길러낸다는 거야. 그래서 작물이나 가축의 질과 양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품종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식품이 있는데 그 식품보다 더 좋고 더 맛 좋고 더 많이 생산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기존의 품종을 바꿔놓거나 더 좋은 것으로 또는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육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전통적인 육종의 방법은요. 분리 육종과 교잡 육종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용어를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리 육종이란 건 뭐냐면 가축이나 작물 중에서 내가 더 나은 유전자를 가진 애를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번식시키는 거예요. 걔가 바로 뭐냐면 분리 육종입니다. 됐죠? 자, 분리 육종의 다른 말은 인위적 선별입니다. 내가 선별하는 거죠. 그럼 봐봐. 집에서 내가 돼지를 기르고 있었어. 근데 그 돼지 중에서 몸집이 크고 빨리 자라는 애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그 품종이 좋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나는 그 품종을 골라냅니다. 그래서 그 골라낸 애를 다른 그 암컷 돼지 중에서도 그런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몸집도 크고 빨리 자라는 애. 걔네들끼리 교배를 시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가 나오겠어요? 새끼들이. 아마도 육질이 좋고 빨리 자란 애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 이해되나요? 그래서 그러면서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품종이 점점점 개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나달이 엄청나게 작았어요, 얘네들. 근데 그것을 품종을 점점 개량하다 보니까 나달이 크고 맛 좋은 옥수수로 개량이 되더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전통적 육종 중에서 분리 육종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품종을 골라내서 내가 따로 키우는 거죠. 분리 육종이란 거는. 그다음 교잡 육종이 있습니다. 교잡 육종이란 건 뭐냐면요. 교자가 만날 교자, 잡자가 서로 섞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나면서 섞이는 겁니다. 뭔 소리냐면 서로 다른 종이나 품종이 서로 달라. 근데 걔네들이 서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걔네끼리 인위적으로 교배하면 좋은 애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뭔 소리냐면 봐봐. 어떤 변은 병에 약하지만 맛은 되게 좋아. 근데 어떤 애는 병에 되게 강한데 맛이 없어. 그러면 얘네들끼리 교배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애가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맛이 좋으면서도 병에 강한 애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식물이 꼭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라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식물은 병에 약하면서 맛대가리도 없는 애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맛이 좋으면서 병에 강한 애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그 중에서 내가 병에 강하고 맛이 좋은 개체를 선발해내면 되는 겁니다. 다시 뭐라는 거죠? 분리 육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병에 강하고 맛 좋은 품종을 내가 골라내는 겁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재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잡 육종입니다. 인위적 교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다른 품종의 벼가 있는데요. 그 벼는 남쪽의 벼는 병에 약하지만 맛은 되게 좋아. 북쪽 벼는 맛은 안 좋은데 병에는 되게 강해. 그래서 걔네를 이제 교잡 육종을 시켜서 뭘 만들어내냐면 통일벼를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맛이 좋은 사과, 열매가 큰 사과를 교잡하면 맛이 좋고도 열매가 큰 사과를 얻을 수 있겠죠. 맞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교잡 육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현대적 육종의 방법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4.5점 최고 배점 을 가진 문제가 유전자 재조합 기술입니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유전자를 말 그대로 다시 만들어내는 겁니다. 한 생명체가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던 유전자를 다른 생명체로부터 추출해서 그 유전자를 넣어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질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볼 건데요.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유용한 유전자를 빼내야 돼요.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순서를 반드시 아셔야 된다 했습니다. 유용한 유전자를 골라냅니다. 그럼 봐봐요. 쉬운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안 보이네요. 네네네네. 요 그림 한번 볼까? 자,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육종인데요. 지금 봐봐. 얘는 병에 약하나 맛이 좋아. 근데 병에 강한 유전자를 내가 인위적으로 넣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봐봐. 배추에서 병에 강한 유전자를 뽑아내는 게 1번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유용한 유전자를 뽑아냈어.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 대장 속에 있는 대장균을 소환해냅니다. 그러면 대장균이 요렇게 생겼어요. 염색체가 있고요. 플라스미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는 염색체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DNA가 두 개예요. 그래서 염색체가 있고 플라스미드가 있는데 요 중에서 플라스미드는요 없어도 돼요. 그래서 얘를 추출을 해내는 겁니다. 플라스미드를 분리해요. 됐나요? 그러면 이 플라스미드를 분리해서 일부를 잘라내요. 이 효소를 무슨 효소라 하냐면 DNA 제한 효소라 그래요. 제한 효소. 그래서 제한 효소를 이용해서 잘라냅니다. 그러면 잘라낸 다음에 유용한 유전자를 가진 세포, 아까 배추에서 병에 가는 유전자를 뽑아냈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서 DNA를 분리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내가 여기 붙여넣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되는 효소를 연결효소, DNA 연결효소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효소를 이용한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효소를 이용해서 붙여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얘 이름은 재조합 플라스미드입니다. 그러면 이 재조합 플라스미드를요 다시 어디에 주입하냐면 대장균 속에 다시 주입을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대장균은 병에 강한 유전자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늘려버립니다. 대장균의 숫자를 늘리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대장균이 병에 강하면 안 되잖아. 알겠지? 그럼 우리가 이걸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다시 어디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식물에 넣어줘야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얘는 세균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 감염이 가능해. 그래서 식물 세포 속에 이렇게 재조합 유전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감염이 됐어요. 어떤 형태로? 그렇지. 병에 강한 유전자가 생기도록 감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감염시킨 애를 배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병에 강한 벼가 생성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재조합 DNA가 재조합 플라스미드가 무엇을 다시 대량 복제하는 거야? 그렇지. 재조합 플라스미드를 계속 복제하는 거죠. 그걸 감염시키면 우리가 유전자 재조합 식물이 생겨나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있는 그림은 얘랑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길 바랄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의 중요한 거 다 했거든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GMO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유전자 변형 생물입니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서 특정 유전자를 주입해서 만든 생물입니다. 그 생물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제초제 내성 콩, 그 다음에 뭐 황금쌀 이런 거 있잖아요. 황금쌀 여기 있네. 황금쌀은 여러분들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영양소를 강화시킨 쌀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빈혈 치료제를 생산하는 돼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유전자 변형 생물의 대표적인 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다른 육종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포 융합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종이 다른 두 식물의 세포를 갖다가 붙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자와 토마토가 한 번에 열리는 토마토, 그 다음에 무와 배추가 한 번에 열리는 무추, 그 다음에 가지와 감자가 한 번에 열리는 가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됐죠? 근데 여러분들 얘네는 GMO에 아니에요. 유전자 변형 생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유전자 재조합 기술과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됐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답니다. 놀랐구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궁금해서 그냥 찾아본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혹시나 궁금하면 이 그림 한번 자세히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돌연변이도 있습니다. 화학약품을 주입하거나 방사선을 쬐면 이제 뭐 씨 없는 수박 같은 게 만들어진대요. 자,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5-3도 끝났습니다. 맞죠? 1시간 안에 5-4까지 할 수 있겠네. 갈게요. 자, 영양과 물질 대사, 영양소 섭취량과 건강 시작합니다. 5-4가 제일 내용 많고요. 문제 배점도 가장 클 겁니다. 5-4를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내용량이 여러분들 딱 봐도 가장 많죠, 여러분들. 문제도 이제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대신. 얘네는. 그래서 얘네는
중요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 공부량이 많다 이꼴 문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부량이 적다 그러면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제가 제일 고민되는 건 5-1, 5-2, 5-3, 5-4 중에 5-3입니다. 얘가 제일 멀릴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 그러면 5-4 이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영양과 영양소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영양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구성하기 위한 물질,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물질을 섭취해서 소화순환, 호흡, 배설, 얘를 영양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영양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야. 몸을 구성하는 물질. 그 다음 두 번째 소화순환, 호흡, 배설의 영양이 되는 거죠.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영양분이 있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몸의 구성 비율을 한번 볼게요. 우리 몸의 대부분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물이 66%, 거의 70%까지 있습니다. 물이 3분의 2를 넘죠. 맞죠? 그 다음에 단백질이 16%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지질이라고 칠게요. 지질이 약 13%, 그리고 무기염류가 4%, 탄수화물이 0.6%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많이 먹는 영양소가 무엇이던가요? 탄수화물이었죠. 근데 여러분들 탄수화물이 가장 몸의 구성 비율 중 작습니다. 그 이유, 가장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네요. 몸의 구성 비율이 0.6%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이제부터 살펴볼 겁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탄수화물은 영양소 중에서 에너지를 내는데 대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몸에 남아있는 비율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순서는 외워야 되는 거야. 물단지, 무탄. 됐죠? 순서는 알아두셔야 돼요. 뭐가 많고 적은지 물단지, 무기염류, 탄수화물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양소를 총 6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데 물,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무기염류, 비타민 이렇게 있어요. 6개가 있어. 그 중에서 3개는 주 영양소라고요. 3개는 부영양소라 합니다. 주 영양소와 부영양소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으시면요. 주 영양소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요게 첫 번째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예요. 에너지를 내면서 우리 몸도 구성하더라는 겁니다. 걔네가 주 영양소예요. 그러면 주 영양소에 뭐가 있느냐? 단지가 있어요. 탄단지. 됐나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이 있단 말이에요. 얘네를 이제부터 살펴볼 겁니다. 됐죠? 탄수화물이요. 자, 탄수화물의 구성원소 탄소, 수소, 산소입니다. 기본 단위가 단당류예요. 즉 포도당, 그 다음에 과당, 갈락토스 이런 애들이 단당류입니다. 걔네로 구성된 게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탄수화물은요 주된 에너지원입니다. 즉 우리가 탄수화물을 가장 많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요. 그람당 4kcal입니다.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고요. 하지만 대부분 에너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몸에 남아있는 양도 없어요. 근데 심지어 탄수화물 중에 남은 건요 지방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 밑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얘 이름을 피하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식품이 뭐가 있느냐? 곡류, 빵, 떡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는 식품입니다. 됐죠? 그 다음 탄수화물의 종류 이제부터 살펴볼 건데요. 탄수화물의 종류는요 여러분들 포도당인데요. 포도당 그림 하나 그려둡시다. 육각형 모양으로 생겼어요. 됐죠? 얘가 포도당입니다. 그 다음에 과당도 있고요. 갈락토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단당류가 2개 연결되면 우리가 얘를 이당류라고 부릅니다. 이당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엿당, 설이 아니고 설탕, 그 다음에 젖당이 있습니다. 엿당은 포도당 2개,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 그 다음에 젖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 이렇게 붙어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건 엿당 그리고 설탕 2가지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엿당은 포도당 2개,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여포포 소설과 설과 소설과 됐죠? 그 다음에 뭐 젓가락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어쨌든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다당류의 경우에는요 단당류가 줄줄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다당류가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여러분들 설명 좀 들어볼까요? 얘네 3개는 다 알아둬야 됩니다. 녹말은 뭐냐면요 식물이 여러분들 영양소를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됐죠?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영양소를 만들잖아. 그러면 그게 녹말입니다. 녹말의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그러면 이 녹말을 뿌리로 보내면서 뿌리에 저장을 합니다. 그게 녹말입니다. 글리코젠은요, 동물이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몸에서도 글리코젠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녹말과 글리코젠은 차이인데, 녹말은요, 한 줄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계속 연결된 게 녹말이에요. 근데 글리코젠은요, 가지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연결이 되다가도 요렇게도 연결이 돼요. 됐죠? 막 이렇게도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가지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이 가지가 많고 적음의 차이가 뭐냐? 잠깐만 할게요. 그러면 식물은요, 영양소가 필요할 때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끊으면 돼요. 근데 동물은요, 너무나 많은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위협이 딱 느껴졌을 때 여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다당류가 타타타타타 끊겨야 됩니다. 영양소를 빠르게 공급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끊어버리면 한 번에 영양소가 3개가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물이 글리코젠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글리코젠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간에 있습니다. 간.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것도 간이고요. 그 다음에 글리코젠을 저장하는 것도 간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셀룰로스. 셀룰로스는 뭐냐면 식물의 세포 벽입니다. 자, 여러분들 동물 세포는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식물 세포는요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각지게 생겼어요. 그 이유가 세포 벽이 있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셀룰로스입니다. 우리 몸은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얘는 먹은 만큼 그대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단백질. 단백질의 구성원소는 촌스, 탄수, 수소, 산소, 질소, 황을 포함한 단백질도 있어요. 걔네가 단백질이고,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입니다. 단백질의 빨간색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자,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후의 보루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몸에서 단백질을 갖다 에너지원으로 잘 사용을 안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탄수화물로부터 공급된 에너지가 부족하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몸의 주요 구성 성분이고요. 근육이라든가 털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단백질입니다. 머리카락도 단백질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포막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히읗의 주성분인데 효소, 호르몬, 항체, 헤모글로빈 의 주성입니다. 됐죠? 효소, 호르몬, 항체, 헤모글로빈 히읗 외우세요. 자, 얘네들의 주성분이 단백질입니다. 자, 그리고 단백질은요 생리작용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살코기, 생선, 우유, 콩, 계란 뭐 이런 데 있어요. 됐죠? 자, 근데 여러분들 뭐에는 단백질이 없다? 비계에는 단백질 없습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살코기랑 비계랑. 그 다음 여러분들 단백질의 종류는요 20종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과학 B파트 공부할 때 더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인체에서 합성되지 않는 8종류의 아미노산을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미노산의 종류, 배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질이긴 하나 학습지에 지방이라 돼 있어서 볼게. 지방의 구성원소는요 탄소, 수소, 산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볼게요. 탄수화물과 지방은 구성원소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서 남는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탄소, 수소, 산소가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기본 단위는 지방산 그리고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지방산이라고 하는 건요 짝대기 하나를 의미합니다. 근데 모노글리세리드는 뭐냐면 요게 글리세롤이거든요.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붙어있는 걸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9kcal per gram. 얘가 가장 에너지원 중에서 열량이 높죠. 맞죠? 근데 우리 몸은 지방을 잘 쓰려고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우리는 1kcal도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지방을 잘 쓰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살은 잘 안 빠지는 거지. 그 다음 몸의 구성 성분이자 피부 아래쪽 피하에 저장돼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게 지방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돼지 비계, 버터, 견과류 이런 데 지방이 참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방의 종류에는요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인지질, 지방산과 글리세롤,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볼게요. 인지질. 인지질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여기에 인산이 있고요. 여기에 글리세롤이 미안. 지방산이 붙어 있어. 됐지? 인산과 글리세롤 그리고 지방산 이게 인과 지질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인지질을 하고요. 인지질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얘는 머리는 친수성, 물과 친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산은 별로 물과 친하지 않습니다. 소수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 지방산과 글리세롤과 이렇게 붙어있죠, 맞죠? 얘의 정식 명칭은 뭐냐면 트리글리세린입니다. 지방산이 3개가 붙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CHO 보이시죠? 그 다음 스테로이드는요 여러분들 프로게스테론 여성 호르몬이죠.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이런 애들을 구성하는 게 스테로이드입니다. 프로게스테론이요 남자한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자한테도 여성 호르몬 있고요. 여자한테도 남성 호르몬 있습니다. 다만 그 호르몬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특징을 안 나타내는 거죠. 됐죠? 어쨌든 뭐 에스트로겐 이런 것들도 다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는 뭐라고요? 지방이라고요. 됐죠? 그 다음에 모양이 육각형, 오각형 이렇게 생겼죠? 맞나요? 네, 지방의 종류를 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은 게 부영양소인데 부영양소에는 뭐가 있냐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몸을 구성하는 생리작용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비타민, 무기염류, 물 이런 애들이 부영양소가 됩니다. 아시겠죠? 비타민 갈게요. 비타민은 적은 양으로도 생리작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효소의 기능, 효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뭔가 엄청나게 큰 물질을 갖다가 작은 물질로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게 효소죠. 그 효소의 기능을 도와서 물질 대사를 만들어내는 걸, 물질 대사를 촉진시키는 걸 비타민이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비타민이 부족하면 결핍증이 유발됩니다. 그림으로 배웁시다. 자,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눈이 안 보여요. 밤에 눈이 안 보입니다. 밤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걸 야맹증이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 입에서 피가 나와요. 괴혈병이라고 하고요. 비타민 E가 부족하면 배가 문제가 있죠. 불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허리가 곱습니다. 구루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비타민 B가 부족하면 다리가 붓습니다. 각기병입니다. 됐죠? 이렇게 외워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체내에서 비타민은 합성 불가합니다. 반드시 음식물로 섭취해야 되고요. 비타민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타민을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나눠서 구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수용성 비타민은 비콤C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은 A덱 이렇게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수용성 뭐라고요? 비콤C 나머지 지용성 이렇게 생각하자. 그 다음 이제 무기염류 갈게요. 무기염류는 몸의 구성 성분입니다. 뼈나 이를 구성하는 게 무기염류예요. 그 다음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체내에서 합성 불가합니다. 반드시 음식물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물에 용해된 상태로 즉 이온의 형태로 우리가 흡수를 합니다. 자, 무기염류에 뭐가 있냐면 칼슘, 나트륨, 칼륨, 철, 아이오딘, 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철광석을 씹어 먹는다고 무기염류 영양분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온의 형태로 흡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칼슘부터 가겠습니다. 칼슘은 뼈와 이의 성분이자 근육 수축, 혈액 응고 이런 것들에 관여하는 것이 칼슘입니다. 그 다음 나트륨과 칼륨은요 세포막에서 단백질이 뭔가 물질을 수송할 때 그거를 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철은 헤모글로빈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이 부족하면 빈혈이 일어납니다. 헤모글로빈이 그렇게 제 역할을 많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갑상샘의 성분인 아이오딘도 있고요. 뼈, 이, 핵산, ATP의 성분인 인도 있습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들 뼈랑 이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네. 칼슘, 인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물은 몸의 구성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체액의 주성분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체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몸속에 액체예요. 걔네의 주성분이 물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다음 용해성이 커서 용해성이 크다는 얘기는 많은 물질을 물속에 녹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영양소를 운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노폐물을 체외로 배설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땀, 오줌 이런 것들입니다. 물과 함께 배설이 되고요. 그 다음 비열과 기화율이 크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온도 변화가 작다입니다. 그러면 빨리 높아지지도 않고 빨리 작아지지 않습니다. 즉 체온을 유지하는데 물만큼 유리한 게 없어. 그 다음 체내 화학 반응의 매개체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뭔가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B 파트. 마지막 파트는 아니네요. 물질 대사와 에너지입니다. 자,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합성, 분해, 얘네들을 물질 대사를 합니다. 그러면 물질의 합성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화라고 하고요. 물질의 분해를 이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 대사에는요, 반드시 효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반드시 출입해야 됩니다. 물질을 합성할 때는 반드시 에너지가 있어야 물질을 붙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질이 떨어져 나갈 때는요. 물질과 물질 사이에 에너지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동화작용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작용. 동화작용은 작고 간단한 물질에서 크고 복잡한 물질로 바뀌는 겁니다. 즉 동화작용의 가장 중요한 말은 여기 있는 합성입니다. 동화작용은 무슨 반응이라고요? 합성 반응이라고요. 자,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를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열을 흡수한다고. 됐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포도당을 만든다 칩시다. 포도당을 만들 때 그러니까 식물이 광합성한다는 얘기를 가장 무식하고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탄소가 있으면요, 여러분들 이 탄소를 갖다가 무엇을 이용해서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탄소를 붙여버리는 겁니다. 탄소가 사라졌어요. 자, 탄소를 뭐로 붙인다고? 그렇지. 빛이라고 하는 물체로 탄소를 붙여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열은 어디로 갔어요? 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광합성은 동화, 단백질 합성도 동화입니다. 동화의 가장 큰 키워드 뭐? 합성.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화작용이라는 거는 완전 반대입니다. 반대로만 알아주시면 돼요. 크고 복잡한 물질이 작고 간단한 물질로 바뀌는 거고요. 그러면 열을 냅니다. 왜냐하면 끊어지니까요. 됐죠? 소화, 세포호흡 대표적인 이화작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물질 대사를 그림으로 알아주세요. 요즘 미세먼지가 많은 거 자꾸 기침을 하게 되네요.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래프로 정리를 해둡시다. 동화작용요, 여러분들 에너지가 누가 많아요? 생성물이 많아요? 반응물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 반응물의 에너지가 적고요.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흡수됐기 때문이죠. 됐나요? 요게 동화작용 그래프고요. 이화작용 그래프는 에너지가 반응물이 많고 생성물은 에너지가 적습니다. 왜? 에너지가 방출됐기 때문이죠. 나갔어요. 알겠죠? 네, 1시간이 다 돼가는군요. 세포호흡으로 가겠습니다. 세포호흡.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랑 물로 분해되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 어디에서? Where? 미토콘드리아에서. 무엇을 가지고? What?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무엇으로? How? 어떻게? 이산화탄소랑 물과 그리고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죠. 됐죠? 반드시 알아주셔야 하는 거. 어디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무엇을? 포도당과 산소를 반응시켜서 어떻게 이산화탄소랑 물로 분해를 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가장 쉽게 나타내 볼게요. 세포호흡이라는 것은요.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과 산소라는 것을 반응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과 그리고 에너지를 내는 작용입니다. 얘가 바로 뭐라고요? 세포호흡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넘어가서
세포호흡의 특징 갈게요. 여러 단계를 걸쳐서 소량의 에너지가 조금씩 방출됩니다. 즉 어떤 물체의 에너지가 요만큼 있다면 세포호흡을 하면서 에너지가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세포호흡입니다. 하지만 이 물질을 태우게 되면요, 갑자기 물질의 에너지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게 바로 연소입니다. 연소. 한꺼번에 다량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양소에 들어있는 화학 에너지는 일부가 ATP로 저장이 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ATP라고 하는 걸 이제부터 볼까요? 알겠지? 그러면 세포호흡엔 뭐가 방출이 된다고?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고. 그러면 이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인데, 체온 유지에 반 이상을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ATP에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ATP가 뭔지 살펴봐야지. ATP란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얘는 아데닌이라고 합니다. 과학 B파트에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아데닌, 염기죠. 그러면 염기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리보스라고 합니다. 당입니다. 당. 여기 당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데닌과 당이 있고요. 그리고 트리플인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아데닌이 아니고 아데노신입니다. 아데노신이란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얘네 둘을 아데노신이라고 합니다. 아데닌과 당이 결합된 형태예요. 그러면 아데노신과 트리플 뭐가 붙어 있다? 인이 붙어 있다. 그러면 인이 3개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인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산이 붙어 있습니다. 됐죠? 인산이 이런 식으로 3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인산 간의 결합을 하나 끊어버리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인산 간의 결합을 끊어버리면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겁니다. 됐죠? 에너지가 몇 킬로칼로리가 방출되냐면 7.3킬로칼로리가 방출이 됩니다. 한 개당요. 됐죠? 이러면서 에너지를 내는 게 ATP입니다. 즉 ATP로 이렇게 붙여버려서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 이 인산기를 하나씩 끊어버리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됐나요? 네, ATP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ATP는 생명활동에 직접 이용이 되는 에너지의 저장 물질이자 전달 물질입니다. 이 말 이해하셨죠?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면서도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물질이라고. 그러면 이 ATP의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열 에너지를 가지고는 체온을 유지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60%를 체온을 유지한다 했잖아. 근데 체온 유지에 그것보다 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ATP에서 꺼내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반딧불이 같은 건요, 빛을 낼 수도 있고요. 전기뱀장어 같은 거는 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는데도 ATP가 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데도 지금 ATP가 쓰여요. 그 다음에 뭐 물질을 붙여버리는데도 에너지를 쓰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요 그림을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음식물을 섭취하면 소화와 흡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순환을 해서 혈액을 통해서 이런 영양소가 세포로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 그 영양소를 이용해서 세포 호흡을 일으키고, 그러면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입니다. 에너지 대사 균형으로 가겠습니다. 됐죠? 네, 요 파트까지만 하면 이제 끝입니다. 과학 C 파트는 더 이상 없어요. 갈게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통한 에너지 섭취량과 활동을 통한 에너지 소비량의 균형을 이뤄야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먹는 만큼 쓰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먹는 양보다 쓰는 양이 많아. 소비량이 많아. 그러면 삐쩍 마르겠지. 체중 감소, 영양실조, 질병에 대한 저항성 감소. 왜 그러냐면 질병에 대한 저항을 누가 한대? 항체가 해요. 항체가 근데 단백질이 주성분이랬잖아. 그러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그렇죠. 항체를 못 만들어내니까 질병에 대한 영양소가 저항성이 감소되는 거죠. 일리 있죠. 그 다음 먹는 양이 많으면 그렇지. 몸무게가 늘어나는 거야. 비만이 되는 거죠. 당뇨병이 있을 수 있고요. 동맥경화가 유발이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에너지 대사량인데 얘가 중요하죠. 얘를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산하는 게 문제로 꼭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1일 동안 필요한 총 에너지 양을 우리가 1일 대사량이라고 한대요.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초 대사량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소비된 에너지입니다. 즉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야. 얘 없으면 죽어요. 체온 유지하고 심장박동하고 호흡 운동하고 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됐죠? 가만히 있어도요. 알겠죠? 그 다음 성별, 나이, 키, 체표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남자가 많고요. 젊은 사람이 많고 크고 마른 사람이 많습니다. 청소년이 많아요. 즉
키가 크고요, 여러분들. 몸의 겉넓이가 넓을수록 더 높아져요. 왜냐하면 체온 유지에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그 다음 성인의 경우에는요. 1kg당 1시간에 1kcal 소비되고요. 여자는 0.9kcal 정도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뒤에 가서 일일 대사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설명드립시다. 활동대사량. 활동대사량인 건요. 기초대사량 이외에 우리 가만히 있지 않잖아. 그러면 우리가 활동을 하면 에너지가 또 소비가 되는데 활동 강도와 시간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수면을 하게 되면 뭔 소리냐면 0.9kcal가 뭔 소리냐면 1kg짜리가 1kg짜리가 1시간 자면 0.9kcal입니다.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봐봐. 그러면 일일 대사량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더해야 됩니다. 기초대사량만 계산해서도 안 되고 활동대사량만 계산해서도 안 돼요. 기초대사량 계산하는 방법 몸무게, 시간, 남자는 1, 여자는 0.9. 봐봐. 60kg짜리가 있다 칠게요. 자, 하루는 몇 시간입니까? 하루 24시간이죠. 그 다음에 남자면 1 이렇게 곱하고요. 여자는 0.9 이렇게 곱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활동대사량은요. 다시 몸무게 그리고 여러분들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 거야. 60kg짜리가 8시간 동안 수면만 했어.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됐죠? 키로수, 시간, 그리고 나와 있는 숫자.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계산은 아무래도 복잡한 계산은 안 하게 여러분들을 좀 수치가 약간 조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하는 거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뒤에 파트는 과비라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과학 10파트는 전부 다 정리했어요. 여러분들이 과학 10파트를 무시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물론 과학 B파트가 과학 C파트보다 더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긴 하지만 과학 C파트가 제일 배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학 C파트 정신 차리고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 서술형에 대한 힌트 분명히 제가 드렸습니다. 서술형 뭐 나와요? 라고 물어보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할 건 암기하셔야 되죠. 여기는 솔직히 이해를 시킬 부분이 별로 없어서 제가 편하죠. 저는 편한데 여러분들이 외울 게 많아서 좀 고생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과학 파트 컨트롤이고요. 우리 이제 과학 B 파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